잠깐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웃는 거 보고 소름이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이 말씀 주시는데 어제 저도 뭐 제 개인 채널에 그 사진도 공개를 했고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사진 자료로 사진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마다 사진 뉴스로 묶어서 어떤 곳에 갔을 때 덩어리로 묶어서 몇십 장의 사진을 함께 공개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너무 그 자기 중심으로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 이게 대통령이 중심인지 김건희 여사가 중심인지 잘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시기에는 이번 집권 기간 전체 다 통계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시기에는 심지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 많았던 시기도 한편으론 있었습니다. 지금 딱 이 시기에 통계를 내면 물론 대통령이 많았겠죠. 근데 집권 1년 차 정도 됐을 때 1년 딱 됐을 때 그때 시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막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사진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사진 뉴스가 주는 보도로서의 가치 또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일정 부분의 무게감들을 고려해 본다면 사진 뉴스는 참 중요한 건데 거기에 어제 30장이 올라왔는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떡하니 가운데에서 박수치면서 웃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그거 황당해가지고 저도 제가 올려놓고 이거를 올려놨다가 진짜 대통령실이 지운 게 이것도 언제 준비하셨어요? 이제 이 사진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 어떤 그 지나가시는 분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올렸더군요. 좌파들 선동이 지긋지긋하다. 그 대통령이 설명하는데 박수치고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선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재난 현장이잖아요. 화재 현장이고 이 서천 상인들에겐 참사의 현장입니다. 대통령이 특수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만다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왔든 여기가 먹거리동 1층에서 관계자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빠져나간 그 해당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언급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박수라는 거는요. 기쁨, 환영, 격려 이럴 때 박수를 보내죠. 저는 저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대통령이 활짝 웃었다고 칩시다. 그럼 뉴스거리가 됐겠죠. 이게 뉴스의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선동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지웠습니까? 대통령실의 그 사진 자료관에 가보면 원래 30페이지에 이 사진이 걸려 있다가 지금은 이 사진이 사라지고 29로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확인은 해봤습니다만 29로 돼 있거든요. 왜 지웠을까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도 올려놓고 앞불싸 했으니까 지운 거 아니었을까요? 라는 추측으로 저는 저도 워낙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 사진을 올렸거든요. 정말 이 사진을 대통령실이 올려놓고 지운 게 맞습니까? 라는 게 제 글의 전모였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댓글은 좌파들은 선동에 미쳐있다. 이런 비판을 들어야 된다는 세상이 저는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제가 좌파인지 모르겠고요. 그게 선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간에 참사 현장에서 행안부 장관은 심지어 저 자리에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행정안전, 우리 국민의 안전의 주무부처예요.
근데 대통령이 몇 마디 했다고 박수치고 활짝 웃는 게 뉴스의 가치가 없는 겁니까? 이게 좌파의 선동이에요? 그렇게 댓글을 달거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이념적 성향이 어떤지 좀 궁금하지도 않고, 이거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좌파의 선동입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은 이 사진을 왜 내렸습니까? 내린 게 맞습니까? 내렸다면 이걸 왜 내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답답해요.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을 우리가 진짜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근데 면전에 대고 웃을 수 있습니까? 못 웃잖아요. 아니, 직장 내에서도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저 사람이 이 회사를 나갔으면 좋겠고,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기 버겁고,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겪는 그런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침을 뱉습니까? 싫은 소리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웃지는 못합니다. 박수도 못 치는 거고요. 근데 공직자라는 사람이 저 자리에 가서 자기 위에 있는 소위 그 시쳇말로 오야라는 사람이,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뭐 이 서천 지역을 위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주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고 뭐 이거 했다고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적했다고 좌파의 선동이면 언론은 뭐 지적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 참 진짜. 그거 적당히들 합시다 진짜. 아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전 극단의 정치도 싫고요, 극단으로 미쳐있는 세상도 싫은데요, 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하는 세상이 돼야지 무조건 색안경 끼고 좌파들은 선동에 미쳐있다, 응? 거기 가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박수 치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반응입니까? 첫 번째, 정치에 미쳐있는 사람들, 정치병자들, 이념에 미쳐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문제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보고 쌍수 들고 응원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 다 문제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자 팩트,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에 가서 박수치고 웃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 사진 대통령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누군가가 관계자든 아무튼 실무자든 간에 그 사진이 부끄러워서 내렸다고 칩시다.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움을 알았으니까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게 좌파의 선동이에요? 아주 그냥 나는 나한테 좌파라고 그러든 우파라고 그러든 나는 선동이라고 그러면 난 진짜 이런 방송 하지 말아야지. 제가 왜 합니까? 이게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나 진짜 정말 화가 나네 진짜. 그냥 진짜 제발 좀 여러분들 우리 언론을, 우리 미디어를, 정치 생태계와 언론 생태계를 후지게 만들지 맙시다.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그 이념적으로 막 몰입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지적하든지 간에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지적이면 제발 좀 수용합시다. 자, 오늘의 포커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얘기하다 보면 이게 흥분하는 버릇을 좀 없애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히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의 분노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공주공주님, 임채봉님, 많은 분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포커스는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논란을 직접 설명한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 보니까
실제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 검토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기자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우리가 바랐던 신년 기자회견의 방식이 아니고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서 질의응답이 정해져 있는 대담 형식을 띈다. 이게 언제 이런 형식의 보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현 정규제 펜앤마이크 고문인가요? 펜앤마이크 대표인가? 그 사람이 한국경제 주필로 있었을 때 정규제와 박근혜 두 사람이 대담을 나눕니다. 철저하게 우호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언론사 주필이 대담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위 이제 감싸 안아주는 듯한 대담을 했었죠. 설령 어떤 언론사를 찍어서 국가 정상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정상이 폭스뉴스라든지 CBS, 뭐 예를 들면 CNBC, 기타 여러 앵커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곤란한 질문을 받는, 어떠한 언론사와 대담을 하더라도 질문 조율을 미리 해놓고 뭐 적당히는 하겠죠. 근데 이런 불편한 질문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 합의, 이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엔 KBS가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요즘 뭐 KBS는 사실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떠한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KBS의 뉴스는 사실상 극우 유튜브의 대통령 찬양과 못지않은 정도의 그런 뉴스 기사 배열, 그리고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KBS 앵커를 앉혀놓고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민생 토론회에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그야말로 대통령의 이른바 해명, 변명, 설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명품 가방 논란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언급될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야, 검찰 네 후배들 잘 들어라. 이번에 검찰 라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밑에 있는 인사가 이제 아무튼 정기 인사라는 명목으로 돌려가면 한동훈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쭉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이미 나왔죠. 그렇게 되면 자, 잘 들어라.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이 선동 장사꾼들은 죄다 감옥 가야 된다. 검찰 잘 들어. 둘 다 잘못한 건 맞는데 일단 불법 촬영이고 정치 공작이니까 이쪽부터 쑤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자, 우리 와이프 잘못한 거 맞는데 자, 사과로 일단락 할 겁니다. 문제 있지만 그 피해자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국민의힘 지도부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언론을 대상으로 했던 항변, 이철규 같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제 KBS 앵커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라든지 언론에 등장했던 친윤 지도부가 했던 말은, 그리고 대통령실이 익명 관계자를 통해서 내뱉었던 설명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가에 귀속되고 이것이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해서 국가에 귀속된다. 이 설명은 대통령께서도 유효하십니까? 아, 그렇죠. 제가 직무 관련성 있게 크리스찬 디올백을 저희 와이프가 대신 받은 거니까 라는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하겠습니까? 둘째, 그 전에 그런 질문이 KBS 앵커를 통해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왜? 그건 가불기니까, 가등불능 기술이어서 그런 질문은 애초에 나올 리도 없고 그런 답변조차 기대하기가 힘들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만하다.
근데 만약에 오늘자 오전 인터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처럼 어떠한 얘기를 한든 대통령의 이 짜맞춰진 대담조차도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여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하나마나할 것이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뭐 갈등, 분란, 뭐 쇼든 아니든 간에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에게 영민이고 김건희 여사의 언급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순 없다. 이 결론은 아무튼 잠정적으로 난 것 같고요. 다만 원희룡 장관조차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이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친윤계가 비공식 자리에서 대통령께 아마도 조언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것도 저의 기대입니다만 그래서 좀 언급을 해보자라는 명목상 검토를 했다 정도의 추측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과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가당치 않은 얘기다 라고 제가 늘 정리를 해드렸었죠.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큰 영린인 대통령이 사과를 운운하진 않을 것이고 2021년 12월에도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윤 후보는 와이프, 당시 아내와 입장이 같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스스로 이미 자신의 아내를 피해자로 규정한 이상 사과라기보다는 50번, 100번을 양보해도 유감 정도의 표명을 하고 문제를 매듭짓고 이곳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제보자인 최재형 목사를 법적으로 조치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 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 그 얘기가 나왔다 정도로 제가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외신에 보도됐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참 대망신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늘 강조했던 정부가 늘 강조해 마지 않았던 우리의 국격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WSJ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이고요. 그리고 주간지인 타임도 디올백 스캔들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 크게 없습니다만 외신들이 가뜩이나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간지 이 타임 역시도 디올백 스캔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국 국민의 약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파만파이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유명 일간지와 주간지의 보도를 언급한 것뿐이고 이미 통신발 기사들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통신사와 언론사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국가만 언급해드리면 디올백 수수 사건이 보도된 국가 덴마크, 스웨덴, 일본, 터키, 태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미국 미 주마다 있는 언론들 그리고 프랑스, 인도네시아, 벨기에, 베트남,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경제지들은 워낙에 많아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국뽕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격이 흘러넘쳐서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쁘고 황홀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집권 2년 차 동안 우리는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늘 강조해왔던 국격에 대해서 얼마나 국격이 상승하는 기분을 얼마나 느껴봤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오늘도 참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제가 아까 행안부 장관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요. 오창익 선생님께서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현안도 다뤄보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선균 씨, 고 이선균 씨에 대한 사망 사건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가지 제가 겪은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2004년 5년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한 주는 경찰청, 한 주는 대검찰청에 가서 회의를 했고요. 제가 회식도 빠지지 않아가지고 늘 한 번은 경찰청장, 한 번은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회의를 한 밤 10시까지 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럴 때 보면요, 한번 저녁 식사를 먹고 약주도 하고 반주도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서초동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검찰총장이겠죠. 뭐 당연하겠죠. 검찰총장이 갔을 때 총장 말고 차장과 모든 검사장급들이 그 차를 향해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조폭처럼.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건데 정말 놀랍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이렇게 촬영한다든지 하는 걸 못했는데 그런 걸 했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건 총장이 갔잖아요. 그 다음 순위 차장이 갈 때 똑같이 나머지가 다 인사합니다. 그리고요, 대검찰청에 보면 무슨 부장이라고 하는데 부장이 되게 높아요. 뭐 기획조정부장, 마조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뭐 강력부장이 있는데 이런 부장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비중 있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뭐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1부장, 2부장, 3부장씩으로 자기들끼리 우리 밖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유치한데 똑같은 부장 같은데 각자의 서열이 있군요. 네네. 그 순서대로 차를 타고 가고요. 나머지는 또 90도 인사합니다. 그래서 퇴근하는데 한 10분쯤 걸리는 거예요. 한 대 좁은 골목이니까 한 대 와서 쓱 가고 기다렸다가 또 가면 90도 인사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30분 동안 기다리고 90도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구나, 그죠? 자, 그 현장이 어디죠? 서천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그때 상인들은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2층에 기다린 건지 감금인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다음 끝난 다음에 분통을 터뜨렸잖아요. 도대체 뭐냐? 왜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데 와서 쇼를 하냐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0분 동안 대통령을 기다렸다고 했죠. 30분 중에 20분만 털어서 2층에 올라가서 만약에 상인들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좀 달랐죠. 그렇다면 참사 현장에 가서 그래도 국민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한쪽이라도 있구나라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도. 전혀 이해 안 또 하나 에피소드. 대검 4층인가에 강당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거기서 언젠가 토론회를 했어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장관이었고 검찰총장은 송광수 총장이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뭐 A, B, 1, 2호기가 있는데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2층에서 세우는 거예요. 내리래요. 국장님 내리라고 했다고요? 저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내리라고요? 그래, 내리라고 누가 오시는구나? 내렸어요. 되게 황당하긴 했죠. 근데 전 또 호기심이 있어서 뛰어서 다시 1층으로 가봤어요. 그때 그 엘리베이터에 장관하고 총장을 태우는 거예요. 검찰총장. 네.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A, B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의전을 제대로 할 거면 그럼 한 대를 세워놨다가 태우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그냥 그 방청객이랄까 필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도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거 내리라고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의전이? 그러니까 자기 총장, 뭐 장관은 검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게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입니다. 여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80일도 안 남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인사드리는 중이에요. 저 근데 그 화재 현장에 국민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떤 국민이냐면 생계터전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었어요.
여당 대표의 위로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었죠. 예. 그런데 외면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의 주군, 주군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웃깁니까? 왕조시대에나 쓰는 표현. 주군인 대통령을 눈을 맞으면 30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DNA처럼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이해 안 되시죠? 저는 보고도 그래서 저는 예. 제가 또 약간 심보도 고약해서 토론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예. 10분 동안 예. 이런 조직이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챙겨주냐고. 아니 근데 20년 전 얘기를 비유하셔가지고 네네. 사례로 따와서 지금의 현 상황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잘 이해가 뭐 그런 유사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저는 하나의 또 다른 그 장면을 언급하고 싶은 게 저는 대통령은 공직자이고 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공직자였지만 상명하복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여당 대표인데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카메라가 앞에 수백 수십 대가 있을 텐데 대통령이 30분 동안 기다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자마자 그래. 왔니라고 했나? 그래라고 한 다음에 그래. 하고 어깨치고 어깨치고 그래. 네. 그 다음에 지나가는 말로 여기가 그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었구드만.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또 심지어 여당의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이고요. 네. 아니 그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말을 기자들이 다 있는데 장동혁이 그리고 비대위원장한테 왔어요도 아니고 왔니라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아래 꼽으로 보이는구나. 이거를 확 다가오니까 야, 이거 공사국은 진짜 못하겠다. 아니 뭐 화재 현장만이 아니라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내려오면서도 날리면 바이든 뭐 이 논란을 일으킨 분인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반말입니까? 그거는 또 이래요. 제가 이제 회의 중에 검사들하고도 뭐 대화를 많이 했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검사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조직이 검찰이래요. 그래서 뭐 바보도 아니고 미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검찰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책도 썼어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근데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교육계를 봐요. 교육계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 뭐 사립 학교에서 정말 엉망진창을 했던 악당 같은 분이 검찰청에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계 전반을 그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가장 질 떨어지고 가장 나쁜 악질 범죄자를 만나는 거죠. 정치인 중에 굉장히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만 골라 만나니까 일반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나쁜 거 정도야. 아니 뭐 100 얼마나치 룸사롱에서 먹은 거 가지고 약간 뭐 반올림 좀 하고 한 명은 중간에 갔으니까 빼가지고 99만 원 세트 만든 거야. 아니 뭐 별거 아닌 건데 그거 처벌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질 범죄자보다는 자기는 좀 덜 하거든요. 뭐 돈 모은 것도 많지 않고 돈은 뭐 지금 안 먹을 거고 개업한 다음에 먹을 거고 뭐 선배 편의 정도 봐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쁜 것 같은데 뭐 압수수색 영장도 좀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참 심각하죠. 그런데 검사 출신 정치인들 중에서도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좀 기괴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국민들이 가까이 왔거든요. 눈치를 보는 편이죠. 왜냐하면 정치를 통해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래도 학습을 한 거예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과정을 거치면 그래도 나아요. 검사들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막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그런 버전의 활동만 하다가 누구든지 검찰청에 불러오면 허리를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대단한 거로 알아요. 그 상태에서 정치를 하니까 위험한데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보면 뭐 시장 가서 정말 예쁘게 보여야 되고 잘 안 맞지만 맞춰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엄중하니까 국민의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걸 좀 겪었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못 겪고 정치 초년생이 갑자기 하다가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올겨울에 법무부 장관 하다가 여대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저는 조금 놀란 게 뭐 방송 보다 보니까 요즘에 진중권류 평론가들이 많아져서 네. 아니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화재 현장이고 참사 현장인데, 근데 그 맥락을 이제 디테일로 들여다보면은 두 분 다 일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간 거였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렸던 거고, 실제 갔는데 그 참사 피해자들이나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네. 하고, 거기서 주목받았던 거는 두 사람이 악수하고 뭐 봉합한다는 얘기만 줄창 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사진 찍으러 간 거야 만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을 저는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역대 뭐 물론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 했는지 다 사례를 비교할 수 없지만 참사 현장을 봉합쇼로 이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인간인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봤는데, 네. 그냥 앞서 설명하신 그런 후천적인 뭐랄까 선천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DNA 검사 DNA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다, 공감 능력이 없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단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죠. 한동훈 씨가 대통령을 깊이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깊이 존중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고 네네네. 예의도 없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특별히 나쁜 건 심각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그저 쇼를 위해서 외면하고 동원했다는 거예요. 예. 자, 2층에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료 화면들을 보니까요. 예. 경찰하고 몸싸움하는 대목이 나와요.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속이고는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감금한 거예요, 사실상. 예. 저는 대통령의 쇼를 위해서 피해 상인들을 감금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금은 범죄고요. 예.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 동료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엊그제 국회의원도 입 틀어막고 끌어내는 사람들이 힘없는 상인들한테는 뭘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국민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진중권 씨는 그 사람 그런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요새 많이 꼬부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데 참사 현장이 자기들 정치 쇼의 무대로 쓰이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참사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피해자 만나서 위로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정말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래서 뭐가 대통령이 내 손을 잡아줬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그 피해자나 또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국가가 살아있다, 끔찍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국가 지원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기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말 몹쓸 일이고요. 이거 우리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고 봐요. 그 2년 동안 사실 이제 참사라는 게 참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 참사라는 거는 물론 천재지변적인 성격들도 분명히 있어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런 홍수 나고 불나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대통령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사후에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이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는가가 그 대통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참사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게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쨌든 굉장히 큰 사건이고 270개가 넘는 그 점포가 전소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생계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서 단 5분이라도 같이 그 모여있는 공간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냥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 중에 누가 대통령이 예정에 없는 행사를 한 건 저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밤에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간 거는 너무 좋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모처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재 현장을 쇼의 무대로 생각하고 달려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요. 대통령 책임이냐 아니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정말 대통령 책임이고요. 용산으로 이전 안 했다면, 경찰 활동을 그런 식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또 하나 서천시장에서의 화재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지만
이런 거예요. 이성균 배우의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라는 존재 또는 뭐 경찰청장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안전이 최고다.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 그럼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안전 진단을 하고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취약하니까 화재 위험은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하고 예.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지도 않고 뭐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예. 마약 수사만 강조해요. 또는 뭐 다른 정치적인 어떤 꼼수만 부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공직사회 전체가 이완됩니다.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에 안전, 자유, 행복이라고 세 단어를 씁니다. 추상적이지만 예. 맨 앞에 안전을 놓은 이유가 안전이 담보돼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예. 자유롭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예. 안전하지 못하면 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예. 우리 재산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헌법을 처음 쓴 우리 건국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안전을 맨 앞에 놓은 이유가 예. 그거거든요. 예. 국가 적용은 제일 먼저 야경 국가가 그거 아닙니까? 안전이라도 지켜라. 예. 그 다음에 자유와 행복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예. 건데 안전과 행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자유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그것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자유만 얘기하거든요. 예. 뭐 방공시대 이상한 1950년대 북진 통일 외칠 때 자유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직사회 전반이 이완됐고 그 이완된 게 이를테면 뭐 전산망이 먹통이에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언제 고칠지도 몰라요. 예.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도 먹통이에요. 이것도 먹통이에요. 국가적으로 먹통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 반복적으로. 이건 국가 조직 전체가 이완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예. 전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참사가 발생했던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했던 이 참사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광경이나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 또 반복될 것 같다라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예상하셨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로 멈춰야 되는데 오송 참사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짓을 했냐면 신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예. 출동해야죠. 예. 안 했어요. 예. 처음에 거짓말했죠. 뭐 이쪽 터널이 하나 저쪽에 있었다. 예. 뭐 어쩌고 그랬다가 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합니다. 자기가 출동했다고 예. 거짓말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단 한 명도 처벌받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네. 오송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태원 참사는 그래도 뭐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네.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이 구치소도 구속되고. 잠깐 갔다 오긴 했지만 예. 지금 뭐 오송 참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울이 아니어서 뭐 159명까지는 안 죽어서인지 모르지만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이러려면 대통령을 왜 했죠?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저도 뭐 완벽하게 동의하고 사실 인물별로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서천 현장에 사실 책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지자체장은 김태흠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행안부 장관이 같이 갔기 때문에 저희 잠깐 뭐 시작하면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 행안부 장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행정안전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그 먹거리동 1층에서 거기 상인 회장 1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인터뷰 들어보니까 상인 회장은 그 자리에 1분 있다가 빠졌고 다 보니까 거기 그 서천 충남 지역에 다 정치인들이에요. 거기 모아놓고 뭐 지역을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웃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사진 자료라고 위에 올려놨다가 또 부끄러우니까 지우고 그게 또 남아가지고 보도가 되고 이랬단 말이죠. 좀 묻기도 참 제 민망합니다만 저 행안부 장관의 태도는 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형님 아니면 난 장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형님이 말씀하신 뭐든지 좋아요. 뭐 이런 태도죠. 답답하고요. 행안부 장관도 이제 나이 환갑 넘은 사람인데 처신을 생각해야 되고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손주들이 자료 사진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윤석열 한동훈의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못 가게 막았거든요.
장관도 못 가게 했고 도지사도 못 가게 막았어요. 예, 그 손짓하는 것도 카메라에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쇼도 어설프고 도대체 뭘 하려고 알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예. 그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금도를 한참 넘은 것만이 아니라 예.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